총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차가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강하나의 세상은 그렇게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아직 온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양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부모님의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늘 말해주곤 했다. 하나는 그런 부모님에게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왔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주었던 두 분. 그녀에게 부모님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런데 이제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강민호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소박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아끼던 낡은 만년필과 읽다 만 책 한 권이 어제처럼 놓여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의 의자에 앉아 그의 채취를 맡으며 그와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다음은 어머니 오수진의 작은 정원이었다. 어머니는 꽃과 나무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화단에는 계절을 잊은 채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아끼던 낡은 원예용 장갑을 손에 끼고 잡초를 뽑았다. 장갑에서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흙냄새가 함께 묻어나는 것 같았다. 하나하나의 유품에는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며 있었다. 그녀의 슬픔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부모님의 안방, 낡은 장롱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거의 들어와 본 적 없는 부모님만의 공간이었다. 옷가지들을 정리하던 그녀의 손에 장롱 가장 깊숙한 곳, 낡은 담요 더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잡혔다. 자물쇠로 잠겨있는 아주 낡고 평범한 나무 상자. 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어떤 비밀도 없었던 부모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하나는 어머니의 낡은 보석함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찾아냈다. 상자의 자물쇠에 열쇠가 딱 들어맞았다. 절컥.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부모님의 연애 시절 편지나 값비싼 보석 같은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아주 낡고 빛바랜 갓난아기의 사진 한 장과 아기의 이름이 적힌 작은 병원 팔찌,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나는 갓난아기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은 낯선 아기였다. 병원 팔찌에는 강은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깡은별.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하기 전에 잃어버렸다는 친딸의 이름. 부모님은 은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녀에게 말해주곤 했다.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부모님은 자신을 입양하게 되었다고
하나는 슬픈 마음으로 마지막 남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15년 전에 발급된 공식적인 문서처럼 보였다.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DNA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보고서.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홀린 듯 서류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검사 의뢰인 부강민호, 검사 의뢰인 모 오수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대체 왜 부모님이 이런 검사를 누구의 유전자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까? 그녀의 시선이 다음 항목으로 향했다. 대상 아동 강하나, 자신의 이름이었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류의 가장 마지막 줄, 검사 결과란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상기 의뢰인 부, 모과 대상, 아동 강하나 은, 유전자형 분석 결과 92후 부변기 99%의 확률로 친자 관계가 성립함. 친자 관계 성립. 그 단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조합되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무슨 글자를 읽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엄마 아빠의 친딸이라고.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가 입양아가 아니라고 지난 30년간 그녀의 인생을 지탱해왔던 그녀의 정체성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결과표의 가장 마지막 줄에 괄호 안에 적힌 아주 작은 글씨 하나가 들어왔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비구상기 대상 아동 강하나는 30년 전 실종된 의뢰인들의 친딸 강은별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강은별 병으로 죽었다던. 그래서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다던. 부모님의 친딸,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하나의 손에서 검사 결과지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벌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이 거짓이었다. 그녀가 믿었던 부모님의 사랑, 그녀가 느꼈던 감사함, 그리고 입양아로서의 그녀의 정체성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거대한 종처럼 쉼없이 울리고 있었다. 대체 왜 부모님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30년 전 그날 자신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녀의 길고 길었던 슬픔은 이제 진실을 향한 지독하고도 외로운 질문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하나의 세상은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모든 기억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거대한 미로가 되어 그녀를 가두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텅 빈 집 안을 유령처럼 배회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질문, 왜라는 그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왜 부모님은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자신이 입양아라고 믿게 만들고
3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의 가장 깊은 곳을 고통스럽게 헤집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억 속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자상한 분들이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사랑의 기억은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첫 번째 기억의 조각은 그녀가 7살이었을 때였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누가 엄마를 가장 닮았나 하는 유치한 놀이를 하던 날이었다. 친구들은 저마다 엄마의 눈을, 아빠의 코를 닮았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하나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자신과 부모님 사이에 닮은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을 안아주던 어머니 오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는 왜 엄마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어? 어머니는 그 질문에 아주 잠시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그 누구보다도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하나는 엄마 아빠의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배로 낳은 자식도 있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있단다. 너는 하늘이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야. 우리는 수많은 아기들 중에서 바로 너, 강하나를 첫눈에 알아보고 우리의 딸로 선택했단다. 그러니 너는 우리의 운명인 게지. 어머니의 그 따뜻한 목소리와 다정한 품, 어린 하나는 그 품 안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어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은 아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어머니의 그 슬펐던 표정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친딸에게 친딸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한 어머니의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두 번째 기억의 조각은 그녀가 16살 반항심 가득한 사춘기 시절이었다. 그녀는 늦게 귀가한 것을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아빠가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어차피 친아빠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버지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상처를 입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 여보, 이제는 하나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저렇게 상처받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안 돼, 당신도 알잖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가 얼마나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지. 그녀는 그때 그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섣부른 말에 부모님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날 아버지가 상처받았던 이유는 단순히 딸의 반항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친딸에게 친아빠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 한 아버지의 참을 수 없는 비극적인 아이러니 때문이었다.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갈수록 그녀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의 모든 행복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은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것조차 30년간의 긴 연극의 일부였을까? 그녀는 며칠 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오직 왜?라는 질문만을 텅 빈 집 안에서 되뇌었다. 그러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그 비밀의 실체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파괴하는 진실일지라도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지심했다. 그것만이 자신을 이토록 사랑했던,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부모님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낡은 DNA 검사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슬픔과 혼란은 이제 진실을 향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결과지의 작은 디테일들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검사 일자 2010년 5월 12일. 15년 전, 그녀가 16살, 사춘기 시절, 아버지에게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던 바로 그 해였다. 부모님은 아마도 그때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비밀리에 이 검사를 의뢰했던 것이리라. 그리고 그녀의 눈에 결과지 하단에 적힌 검사 기관의 이름이 들어왔다. 그것은 대학병원이나 대형 검사 기관이 아니었다. 검사 기관 한마음 가정의원. 아주 작고 낯선 이름의 동네 의원이었다. 하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모든 진실의 시작은 바로 이곳 한마음 가정의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15년 전 부모님이 왜 이 작은 동네 의원에서 비밀리에 자신들의 친딸의 유전자를 확인해야만 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길고 외로운 추적이 마침내 첫 번째 목적지를 찾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종이 한 장은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간 봉인되어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여는 유일한 지도였다. 강하나의 추적은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단 하나의 단서, 한마음 가정의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첫걸음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15년 전에 작은 동네 의원은 이미 10여 년 전에 문을 닫고 지금은 그 자리에 번화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 있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20년 전 실종된 딸을 찾아 헤맸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동네 부동산과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약국을 찾아다니며 한마음 의원에 대해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부부를 기억하냐고 물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의 희망이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을 무렵 한 낡은 약국의 늙은 약사가 그녀의 부모님 사진을 보고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 부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생각났다. 그때 이 부인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한마음 의원에 자주 왔었지. 그런데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의원에서 일하던 아주 마음씨 착한 수간호사 한 명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지. 동네에서는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그만둔 거라고들 수군거렸어. 하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 간호사분, 성함을 아세요? 어디로 가셨는지. 글쎄, 이름은 박선영이었던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일한다는 소문만 얼핏 들었지. 박선영, 그리고 요양병원, 하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단서에 매달렸다. 그녀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전화를 돌려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수간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병원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하나는 한달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마주한 박선영은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60대 후반의 인자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저를 누구시죠, 박선영은? 낯선 젊은 여성의 등장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 오수진의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선생님, 혹시 이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20여 년 전 한마음 의원에서 선생님께서 돌보셨던 산모입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보는 순간 박선영의 평온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20년간 묻어두었던 끔찍한 과거의 기억과 마주친 자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은 누구? 저는 이분의 딸입니다. 하나는 병원의 한적한 벤치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20년간 그녀를 괴롭혔을 그 죄책감의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선생님을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30년 전 그날 제게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친딸이 아니라고 평생을 속이며 살아야만 했는지 하나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에 박선영의 마지막 남은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끔찍한 비밀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니, 은별 아가씨. 그녀는 하나의 어릴 적 이름, 은별을 기억하고 있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30년 전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강민호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구화 출신의 오수진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 그리고 딸 은별이 하나를 낳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이자 세징그룹의 총수인 왕 회장은 그들의 결혼도 그리고 그 아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문의 순수한 혈통에 고아의 피가 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왕 회장이 의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의원 원장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은별이를 세상에서 없는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며칠 후 병원은 은별이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원장이 직접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기가 그 전날까지도 너무나도 건강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왕 회장의 사람들이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저를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의원에서 쫓겨나듯 그만두었다. 그녀는 그 후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그럼 저는 죽은 게 아니었군요. 그럼 저는 어디로?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왕 회장은 아기를 아무도 모르는 지방의 한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내외에게는 아기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자신의 존재가 할머니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부터 부정당하고 지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님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짓말에 속아 3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 할머니, 제게 할머니가 있었다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잔인한 할머니가 박선영의 증언이 끝나고 하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자신과 부모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할머니라는 존재에 대한 차가운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박선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헤매지 않았다. 그녀의 다음 목적지는 명확해졌다. 세징그룹의 총수, 왕 회장, 자신의 할머니이자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악의 근원. 하나는 자신의 채 올라타며 굳게 결심했다. 이제 그녀가 30년간 부모님이 당했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이 겪어야 했던 슬픔을 모두 되돌려줄 차례라고. 그녀의 여리고 선한 눈빛은 이제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강인한 전사의 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간호사 박선영의 증언은 강하나의 세상에 또 다른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할머니, 그녀에게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었다니. 그것도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거대 그룹, 세징그룹의 총수인 왕혜숙 회장.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실체를 그 근원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세징그룹 회장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강하나라고 밝히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문전박대를 당할 것이 뻔했다. 대신 그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했다. 고인이 되신 강민호 사장님의 개인적인 유품 정리를 맡은 사람입니다. 고인께서 왕혜숙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남기신 물건이 있어 직접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비서실로부터 회장님을 뵐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나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세징그룹의 본사 건물 앞에 섰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성체. 그곳은 그녀가 살아온 소박하고 따뜻한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 차가운 성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섰다. 가장 높은 층,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80대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하고 위험 있는 모습의 한 노부인이 앉아 있었다. 왕혜숙 회장이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 한복을 입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마치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는 여왕처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네가 내 아들 민호의 유품을 가져왔다는 사람이냐? 그녀는 하나를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용건만 간단히 하고 돌아가거라. 나는 한가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는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왕 회장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가져온 작은 나무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30년 전의 갓난아기 사진과 강은별이라는 이름이 적힌 병원 팔찌, 그리고 낡은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다. 회장님, 저는 강민호 사장님의 딸, 강하나입니다. 왕 회장의 눈썹이 아주 희미하게 꿈틀거렸다. 그리고 회장님의 친손녀이기도 하고요. 30년 전 회장님의 손에 의해 죽었다고 알려졌던 바로 그 손녀 강은별입니다. 그 순간 왕혜숙 회장의 차가웠던 가면 위로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하나와 상자 안의 내용물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역시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그녀의 놀라움은 순식간에 다시 냉혹한 무표정으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핏줄을 만난 반가움이나 죄책감 따위는 한 점도 없었다. 오직 귀찮은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30년 만에 나타나 이제 와서 할미에게 재롱이라도 부려보겠다는 게냐, 아니면 내 어미처럼 돈이라도 좀 뜯어낼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냐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제 존재를 지우고 제 부모님에게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 말에 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지옥 모든 것은 내 아들, 네 아비의 어리석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덤덤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어미 오수진, 그 애는 고아 출신의 근본도 없는 계집이었어. 나는 내 아들이 그런 천박한 계집과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 세진 가문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짓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아비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사랑이라는 그 하찮은 감정에 눈이 멀어 내 뜻을 거역하고 그 애와 멋대로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어. 그녀의 눈에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났지, 그 천한 피가 섞인 너라는 존재가. 나는 너를 우리 가문의 수치로 여겼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너무나도 당당하게 합리화하고 있었다. 나는 네가 죽었다고 했을 뿐,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는 않았다. 나는 너를 네 어미와 어울리는 더러운 고아원으로 보냈을 뿐이야. 그것이 너와 그리고 우리 가문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내 아들이 그 슬픔을 딛고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 가문에 어울리는 다른 좋은 여자와 재혼하기를 바랐지. 하지만 내 아비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약하고 감상적인 놈이었다. 그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몇 년 후에 엉뚱하게도 고아원에서 입양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야 말았지.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너였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 1호군. 하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노부인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왕혜숙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하나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30년간 너는 조용히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게다. 그녀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다. 만약 네가 이 과거를 들추어내 우리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내려 하거나 내 자리를 위협하려 든다면 그땐 네 부모가 당했던 그 교통사고가 아주 우연한 사고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게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부모님의 죽음,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 또한 이 악마의 손에 의해 저질러진 또 다른 살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은 이제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부모님이 왜 그토록 끔찍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무서운 적과 싸워야만 하는지를. 그녀의 싸움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진실을 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저 거대한 악마를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처절한 복수극이 되어야만 했다. 왕혜숙 회장과의 대면은 강하나의 마음에 차가운 결의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상대는 국가의 법마저도 자신의 발 아래 둘 수 있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그녀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녀는 다시 부모님의 온기가 남아있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부모님의 유품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 부모님께서 이 싸움을 위한 어떤 단서를 남겨두셨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녀는 특히 어머니 오수진의 물건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다 그녀는 발견했다. 어머니의 낡은 옷장, 가장 아래 칸 낡은 겨울 코트의 안쪽 주머니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숨겨져 있는 것을.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비밀 일기장이었다. 하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의 첫 장을 넘겼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로 그녀가 차마 딸에게 말하지 못했던 30년간의 모든 진실과 고통과 사랑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일기장은 하나를 입양했던 그날의 기쁨으로 시작되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선물을 만났다.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나는 첫눈에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잃어버렸던 내 딸 은별이가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라는 뜻에서 하나라고 지어주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기억의 페이지들이 넘어갈수록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가 16살이 되던 해 15년 전의 어느 날짜에서 일기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하나가 학교에서 계단에서 굴러 병원에 입원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위해 혈액형 검사를 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의 혈액형으로는 절대로 하나의 혈액형이 나올 수 없다고. 의사는 우리가 하나를 입양한 사실을 모르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이후 남편과 나는 밤잠을 설쳤다. 설마 하는 생각.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우리는 15년 전 은별이가 죽었던 그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만 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게 한마음 가정의원이라는 작은 병원을 찾아가 우리와 하나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다음 페이지는 온통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결과가 나왔다. 하나는 우리의 친딸이었다. 15년 전 하늘나라로 떠났다고 믿었던 우리의 딸 은별이었다.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쁨과 동시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나를 덮쳤다. 그렇다면 15년 전 그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기장은 그날 이후 부모님이 벌였던 외롭고 고통스러운 진실 추적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남편 강민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15년 전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짓이었다. 남편의 어머니, 나의 시어머니, 왕혜숙 회장, 그녀가 우리의 은별이를, 갓 태어난 내 딸을 내 품에서 훔쳐내 보육원에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기가 갑자기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의 출신이 천박하다는 이유로, 감히 세진 가문의 핏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남편은 분노에 떨며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말렸다. 나는 두려웠다. 그 악마 같은 여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의 하나를, 우리의 은별이를 해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는 자신의 명예와 제국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그것은 어머니가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될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편지였다. 나의 사랑하는 딸 하나에게, 아니, 나의 은별이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것은 엄마와 아빠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뜻일 게다. 먼저 용서해다오. 내 딸, 너에게 평생을
입양아라는 상처 속에서 살게 한 이 못난 엄마 아빠를 우리는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우리의 유일한 친딸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외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웠다. 너를 다시 셔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공포 앞에서 우리는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너를 입양아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 가두는 것이 그 악마로부터 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딸아, 부디 우리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만약, 아주 만약에 네가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할 힘이 있다면, 그리고 세상과 싸울 용기가 있다면 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렴. 너의 할머니, 그 악마를 심판해다오.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다오. 너는 약하지 않단다. 너의 아내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엄마와 아빠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으니 사랑한다. 나의 딸, 나의 별, 나의 모든 것. 다이어리가 하나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부모님의 30년간의 거짓말.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혼란과 원망이 부모님의 그 거대한 희생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왕혜숙 회장을 향한 불타는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하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부모님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싸움을 이어받아 이 마지막 전쟁을 끝내야만 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강하나의 30년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아로 태어나 운 좋게 좋은 부모를 만난 입양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가문의 탐욕과 악의에 의해 자신의 존재를 도둑맞고 부모와 생이별해야 했던 비극의 주인공 강은별이었다.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기억들을 어머니의 일기장이라는 진실의 거울에 비추어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슬프고도 처절한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유독 그녀의 안전에 집착했다. 수학여행이나 해외 연수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그때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과잉보호한다고 생각하며 원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혹시라도 왕혜숙 회장의 눈에 띄어 그녀가 또다시 위험에 빠질까봐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의 절박한 부성애였다. 부모님은 늘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부유하게 살지 않았다. 세징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들은 늘 대중의 시선을 피해 조용하고 소박하게 살아갔다. 그녀는 부모님이 그저 검소한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검소함이 아니라 필사적인 위장이었다. 자신들의 딸, 하나의 존재를
왕 회장의 감시망으로부터 숨기기 위한 눈물겨운 몸부림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에 늘 드리워져 있던 그 깊이를 알 수 없던 슬픔의 그림자. 그녀는 그것이 20년 전 잃어버린 친딸에 대한 그리움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슬픔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친딸을 친딸이라 부르지 못하고 매일같이 거짓말을 해야만 했던 찢어지는 고통과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나는 부모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한 사랑 앞에서 오열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배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을 지키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숭고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부모님에 대한 아주 작은 원망마저 이제는 사무치는 그리움과 감사함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녀의 모든 슬픔은 이제 단 한 사람을 향한 차갑고 불타는 분노로 응축되기 시작했다. 왕혜숙 자신의 할머니. 그녀는 단순히 한 아이의 인생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가족의 모든 행복과 30년이라는 세월을 송두리째 파괴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하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야만 했다. 그녀는 저 거대한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그녀의 모든 죄를 낱낱이 밝히고 부모님의 억울한 인생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왕혜숙이라는 괴물과 맞서기 위해서는 그녀에게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줄 아군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의 가장 촉망받는 특수부 검사가 되어 있는 윤지석.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오직 자신의 실력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른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 하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DNA 검사 결과지와 어머니의 일기장까지. 윤지석 검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한편의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하지만 하나의 눈물과 그녀가 내민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이성은 거대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나야, 그는 검사로서의 냉철함을 잃고 친구로서 분노했다. 이건 그냥 가족 비극이 아니야. 이건 한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해 다른 인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범죄야.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검사로서, 그리고 고통받는 친구의 유일한 편으로서 이 싸움에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걱정하지 마. 하나야, 내가 내 모든 것을 걸고 너와 너의 부모님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게. 두 사람은 윤지석 검사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지석은 냉철한 검사의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어머니의 일기장과 DNA 검사 결과는 왕혜숙 회장의 범죄 동기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하지만 30년 전의 아동 유기 및 납치 혐의만으로는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기 힘들어.
공소시효도 지났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빠져나갈 게 뻔해. 그의 말이 맞았다. 그들에게는 더 확실하고 더 치명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왕해숙이라는 괴물을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할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때 하나의 머릿속에 왕 회장이 그녀에게 던졌던 마지막 경고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부모가 당했던 그 교통사고가 아주 우연한 사고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내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게다. 지서가 하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려왔다. 우리 부모님, 단순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몰라. 그 말에 윤지석 검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뭐라고? 왕 회장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어.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만약 부모님의 사고가 왕 회장이 꾸민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제 과거의 진실을 찾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의 끔찍한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더 위험하고 더 거대한 전쟁이 되는 것이었다. 윤지석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적을 마주한 사냥꾼의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좋아.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3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다. 너희 부모님의 교통사고 기록, 그날의 모든 CCTV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고 차량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한다. 그 사고가 어떻게 살인으로 둔갑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증명해내는 거야. 하나의 복수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거의 슬픔을 넘어 현재의 범죄를 파헤쳐 마침내 악의 심장부에 칼을 꽂기 위한 그들의 위험한 공조가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강하나와 윤지석 검색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향한 지도를 제공해 주었다. 그들의 수사는 이제 30년 전의 과거가 아닌 불과 몇 달 전 하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교통사고에 집중되었다. 윤지석 검사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던 그 교통사고 사건 파일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현장 보고서와 부모님의 시신 부검 결과서, 그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의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에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몇 가지 미심쩍은 정황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사고 현장에는 다른 차량의 페인트 조각이나 급정거 시의 타이어 자국, 스키드 마크, 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부모님의 차가 허공에서 떨어진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가드레일 밖으로 굴러떨어져 있었다. 또한 부검 결과 두 분의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지만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의 몸에서는 핸들에 부딪힌 흔적 외에 다른 외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마치 사고 직전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처럼 한편 하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날의 진실을 추적했다. 그녀는 사고 현장을 다시 찾아가 주변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사고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한 주유소의 CCTV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사고 발생 시각 직전
번호판이 없는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갓길에 잠시 정차했다가 부모님의 차가 지나가는 순간 맹렬한 속도로 뒤따라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수소문 끝에 사고 차량을 견인했던 기사를 찾아냈고 마침내 경기도 외곽의 거대한 폐차장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진 부모님의 낡은 자동차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찾아 나섰다. 기적적으로 블랙박스는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그 안의 메모리 카드는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윤지석 검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고 전문가에게 메모리 카드 복원을 의뢰했다. 며칠 후 그들에게 사고 직전의 마지막 몇 초가 담긴 영상 파일이 도착했다. 영상은 빗속을 달리는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안에서 부모님의 마지막 대화가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여보, 이제 정말 우리 딸에게 진짜 이름을 찾아줄 수 있겠지, 변호사님도. 어머니의 일기장이면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 그래, 내일 당장 왕 회장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끝내는 거야. 우리 은별이를 더 이상 그늘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어.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영상은 중앙선을 넘어 자신들의 차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해 오는 거대한 덤프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과 어머니의 끔찍한 비명소리. 광. 영상이 거기서 끊겼다. 그것은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왕혜숙 회장의 살인교사를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다. 하나와 윤지석 검사는 마지막 덫을 놓았다. 그들은 세징그룹의 법무팀을 통해 왕혜숙 회장에게 강민호 사장님의 유산 상속 관련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왕 회장의 모든 자식들과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회의 당일 세징그룹의 총수 일가가 모이는 왕 회장의 호화로운 자택의 거실. 왕 회장은 여왕처럼 가장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하나가 마침내 자신의 힘 앞에서 굴복하고 돈을 요구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경멸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거실의 문이 열리고 강하나와 함께 윤지석 검사가 검사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목에 건 채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냐? 넌 왕 회장이 불쾌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윤지석입니다. 윤지석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녀의 바로 앞으로 다가갔다. 왕혜숙 회장님, 당신을 30년 전 자신의 친손녀 강은별 양을 유기 및 납치교사한 혐의, 그리고 2달 전 자신의 아들 강민호 씨와 며느리 오수진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거실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왕 회장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증거도 없이 내 놈이 감히 나를 체포하겠다고 내가 누군지 알아. 물론 증거는 있습니다. 윤지석 검사는 거실의 대형 TV에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지막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자신들의 형제이자 아들이었던 강민호 부부가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해 돌진해 오는 덤프트럭과 그들의 마지막 비명소리. 왕 회장의 자식들은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왕혜숙 회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모든 오만함과 위선이 사라졌다. 그녀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녀는 악귀처럼 소리를 질렀다. 그 더러운 피를 가진 계집애와 내 아들을 떼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깟 사고 하나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 세징그룹은 내 것이야.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 아들놈이라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이다. 그녀의 끔찍한 자백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쳐 그녀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하나는 그 모든 광경을 눈물 없이 그저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30년간의 비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복수를 했고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과 슬픔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왕혜숙 회장의 끔찍한 자백은 대한민국을 거대한 충격에 빠뜨렸다. 한평생 존경받는 여성기업가로 살아왔던 그녀의 민낯은 아들과 며느리를 청부 살해하고 친손녀를 유기한 악마의 그것이었다. 세징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녀의 자식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 투구를 벌이다 결국 경영권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왕혜숙 회장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은 인생을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그녀 자신의 손에 의해 가장 추악하고 비참한 방식으로 종말을 맞이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하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모님이 남긴 세징그룹의 막대한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강민호, 오수진의 이름으로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그녀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운영을 친구인 윤지석 검사와 뜻을 함께하는 전문가들에게 맡겼다. 그녀 자신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슬픔과 마주했고 가장 끔찍한 진실을 이겨냈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부모님의 첫 번째 기일. 하나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부모님이 함께 잠들어 계신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30년간 그녀의 인생을 지배했던 낡고 빛바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
부모님의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아주었다. 엄마, 아빠, 이제 이거 돌려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잔잔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 때문에 두 분이 지난 30년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요. 저를 지키기 위한 두 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두 분의 인생이 그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아니다, 내 딸아. 너는 우리의 기쁨이었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단다. 라고 부모님께서 그녀를 위로라도 해주는 것 같았다. 하나는 눈물을 닦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다시 찾아주셔서 또 저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두 개의 이름, 강은별과 강하나를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듯 떠나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딸로 살아갈게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채 올라탔다. 차창 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그녀의 인생, 그녀만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 위에서 그녀의 삶은 그 어떤 비극 속에서도 다시 눈부신 희망으로 피어나고 있었다.